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아이 서윤이와 작은아이 하윤이는 9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사진은 서윤이가 9살, 그리고 하윤이가 9개월 때의 모습입니다. 불행히도 저를 너무 많이 닮았죠. 역시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뒤에서 잠자고 있는 남자, 바로 저입니다. 저 때는 독일에 살 때였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좋은 아빠인 척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딸들이 아빠 변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딸들에게 아빠는 가정적인 아빠였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진짜 좋은 아빠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아내에게 육아를 맡기고 밤 늦게까지 일만 하는 남편이 됐죠. 결국 귀국하자마자 아내는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과 가정이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은 제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이자 아내로, 사회에서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여성으로 그녀들의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유부경 씨. 그녀는 10년 동안 회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두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친정 어머니가 4살인 채원이를 돌봐줬다. 하지만 연로한 어머니에게 큰아이에 이어 돌이 지난 둘째까지 맡길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퇴사를 선택했다. 여자가 임신해서 계속 애를 낳고 직장 다니려면은 누군가 한 명의 희생은 진짜 꼭 필요해요. 그게 본인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아니면 시부모님이든. 부경 씨는 2번의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첫 직장에서는 결혼과 함께 퇴사를 권유받았다. 그리고 어렵게 얻은 2번째 직장. 이번에는 유가란 장애물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즐겼던 부경 씨. 하지만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가 된 그녀에게 사회는 냉담하기만 했다. 퇴사를 결심한 그녀는 6개월 전부터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꿈꾸던 게 있고 내가 공부하던 게 있고 내가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냥 나를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자존감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다는 부경 씨. 딸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해줘야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저도 제 자식한테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는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상황이 똑같이 쟤네들 때도 있다면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두 아이의 엄마 전명옥 씨가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했던 그녀는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다. 직장 다니면서 친정엄마한테 첫째 맡기고 일하고 퇴근 후에 또 아이 받아서 아이 보고 맡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오기 시작해서 22개월 때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싫었던 이유는 복귀하게 되면 제가 있던 병동이 아닌 이제 다른 곳으로 TO가 날까 봐. 수간호사란 목표를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명옥 씨.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결국 꿈을 포기했다. 이직을 선택한 그녀는 현재 계약직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다. 수입도 30% 이상 줄었다. 오후 4시 반 퇴근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바쁘다. 서둘러 돌아가 쌓인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제 2의 일이 시작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일할 때가 더 한가하고 여유롭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청소며 빨래를 시작하는 명옥 씨.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녀에겐 조금의 여유도 없어 보였다. 이럴 때 남편의 도움이 간절하지만 가사와 육아 모두 그녀의 몫이다. 설거지는 좀 해줘요. 말 그대로 일찍 오면. 근데 그 확률이 일주일에 한 번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거의 한 달에 뭐 많아야 진짜 한두 번? 남편의 평균 퇴근 시간은 밤 10시. 이제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식사 시간에 익숙하다. 일과 독방 육아까지 담당해야 할 때면 명옥 씨는 여성으로 태어난 게 후회되기도 한다. 남편이 많이 도와주면 저도 공부할 시간이 더 늘고 그리고 도와주다 보면 본인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더 알 수 있고 항상 여자만 선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한국 여성들의 고단함이 느껴지시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여성의 몫으로만 여겨집니다. 한국 엄마들은 육아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는 맘고리즘이란 말이 등장했는데요. 엄마들의 육아 문제를 푸는 방법, 맘고리즘,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만나봤던 유부경 씨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부경 씨.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황혼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두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길 수 없었던 부경 씨는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합니다. 워킹맘이었던 그녀가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를 전념하는 경단녀가 된 것이죠. 이런 악순환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아란 폭탄을 여성들끼리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여성들이 일과 육아에 지쳐가는 동안 남성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일일 생활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내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맞벌이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3시간 28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편은 아침부터 밤까지 쭉 일하는 데만 시간을 씁니다. 맞벌이 남성이 가사 노동에 쓴 시간은 평균 47분. 아이들과 하루에 1시간 이상 놀거나 공부를 도와주거나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을 안 드시네요. 일은 물론이고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 이런 현실은 성평등 지수 만년 하위권이란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성격차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16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경제 참여와 기회는 123위, 남녀 임금 격차는 125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전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평등해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여성들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여성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소리 높여 외쳤다. 아기를 안 낳으면은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가 되고 임신을 하면은 조직에 해를 입히는 그런 나쁜 여자가 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임금 격차, 고용 불안, 일과 가정에서 겪는 성차별을 규탄하기 위해 2천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여자들이 뭐 교육을 통해 사회에 배출이 됐을 때 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이 육아로 알다시피 경단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평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이날의 슬로건은 3시 스톱. 남녀 임금 격차를 환산했을 때 여성들은 3시부터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란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견뎌야 하는 한국 여성들.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직접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서의 여성은 씩씩하고 강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너무 높은 것 같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여자들도 그 성취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표현할 수도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쉽게 포기가 됐던 거죠. 남성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갈수록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거든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뭔가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반면에 여성은 특히 이제 좀 저처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런 분이 재취업을 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금방 그만둘 수 있는 사람,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단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을 산다는 게 힘들다고 느낀 게 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대기업 아니면 정말 야근이 많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능력이 있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여성 고용률은 30대에 들어서면서 남성과 달리 눈에 띄게 떨어진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초보 엄마로서 한국 사회에서의 어머니 어떤 부담이 있으세요? 초보맘처럼 잘 몰라서 부담이 돼요.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유아식은 어떻게 만들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지 뭔가 항상 찾고 또 아기가 아플 때 어떻게 돼 항상 뭔가 찾게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둘째를 낳고 나서 100일 지나선가 제가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저희 아이가 막 저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그 아이를 밀치고 싶은데 밀치지는 못하고 막 혼자서 막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육아 같이 하셨습니까? 못했죠. 이제 거의 뭐 11시 가까이 돼서 거의 퇴근을 했었고요. 주말에는 뭐 거의 이제 잠을 자는 약간은 핑계이긴 한데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계속 경쟁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6시 정시 퇴근하자 그렇게 좀 제도는 돼 있습니다. 방송도 나와요. 퇴근하라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성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싶지만 과도한 업무와 경쟁, 제도적 문제 등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고 호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기쁘게 낳고 아이를 기쁘게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근로 시간을 물론 어렵겠지만 좀 줄여주는 게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아이가 한 가족이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근로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박육아만 일도 아니었으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좀 남성들의 출산휴가, 육아휴가가 눈치 없이 편하게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는 많은 워킹맘들을 만나면서 두 딸이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기 때문이죠. 저의 딸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대학교 진학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과거에는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여학생들의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은 얼마나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대학교 진학률들과 달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20% 이상 낮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겠죠. 네, 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지만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임신 8개월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 엄마인데요. 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기의 탄생이지만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싶어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그간의 공백과 또 저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방송에서 나를 불러줄까? 회사에서 나의 자리는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의 공통된 고민 같아요. 윤수영 아나운서의 불안과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런 불안감을 이겨내고 모진 엄마 스토리 들어가며 악착같이 경력을 쌓아도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별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직장에서는 고용차별이 발목을 잡고 가정에서는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여성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세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불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인구 절벽을 벗어날 해법은 모호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가부장적인 나라로 유명한 일본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도쿄 도심에 위치한 한 공원을 찾았다. 공원 곳곳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빠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쿠멘 열풍이 불고 있다. 昔の日本だと母親が育児をやってお父さんが外出て働くっていうんだったのが、最近変わってきて、お父さんも積極的に育児に参加するっていうことって考えてます。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예비 부모들을 위한 육아 교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예비 아빠들의 필수 코스가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들은 아이를 돌볼 때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임신한 아내의 몸 상태까지 간접 체험해본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느끼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한번 체험해 보시니까 그 소감이 어때요? ただ一時的にしか好きでないんでこれがずっと続くとやっぱり大変なのかなというのは思いました。多分そこはちゃんと役割分担をして積極的に育児に参加いたします。 2주간 진행되는 육아 교실에는 지난해 600명이 넘는 부부들이 참가했다. 남성 참가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콘도 부부. 그들은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출근한다. 회사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非常に楽ですね。まず何かあった際にすぐ駆けつけられるというのがありますし、会社の理解がありますので、常に一緒にいられるというのは本当に感謝してますね。 사내 어린이집에는 2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5살 미만의 아이들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미키코 씨. 그녀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덕분에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日本は待機児童問題っていうのがあって家のそばの保育園に入れないようなケースもあるんですね。必ず会社に保育園があるので必ず復帰ができるっていう安心感はとても大きかったです。 이 회사 직원 대부분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비율은 100%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들을 위한 아빠 육아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일과 육아는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기업의 철학이 담겨 있다. 働く、職場の理解だったり声援だったり応援だったりさまざまな影響が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環境を整えることで少子化の環境から少しでも前向きな環境に変わっていけ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난해 일본의 신생아 수는 약 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이 신생아 수 통계를 낸 이후 117년 만에 최초로 100만 명 선이 붕괴된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남성들이 노력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경우 일주일에 단 2시간만 출근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대체했죠. 미쓰비시 은행은 재택근무제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사라질 위기에 빠졌던 도토리연입니다. 산간 지역의 경우 보육원과 유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면제했죠. 그리고 최근에 도토리현에서 올린 인터넷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働く女性もっと輝くイクボス養成講座妊娠しましたこの忙しい時にイクボスになーれおめでとう働きやすい環境を整えましょう子供を迎えに行きたいのですがなんですってイクボスになーれ私も帰ろ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ボスが進んで実践しましょうダメボスのままだともう限界ですそうなる前に思いやりで人を育み企業の活力アップ 애니메이션 강국인 만큼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아이디어도 남다르네요. 직장 상사에게 직원의 정시 퇴근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까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토리연의 이런 노력은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도토리연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5년 도토리연의 출산율은 1.69명, 47개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도토리연의 노력, 우리도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강경희 대표를 모셨습니다. 육아를 부부 공동의 몫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일본의 남성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무려 100조 원이란 거액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약 52주로 OECD 평균보다 4개월 더 깁니다. 또한 육아 분담을 위해서 근무 시간을 주당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제도도 도입했지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에게 이런 제도들은 사내 눈치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이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할까요?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기 위해선 여성보다 더 큰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외치는 서명훈 씨. 네 아이의 아빠인 그는 9년 전 어렵게 육아휴직을 받았다. 하지만 1년간의 휴직 후 그가 돌아갈 자리는 없었다.
명훈 씨는 허울뿐인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아빠들이 기업에서 육아에 동참하는 부분이 한 회사에 한 명씩이라도 나오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중요한 게 집안에서 아빠가 설거지하고 아이 똥기저귀 갈고 밥 먹이는 모습이 일상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돼야지 상대방에 대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7개월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김동범 씨. 그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아내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돌봤던 아내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해보니까 그 표가 안 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아,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정리를 못하는구나, 혹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동범 씨. 승진을 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그에게 딸 지음이와의 시간은 늘 2순위였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가 육아휴직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야근이 잦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많았는데 그 한동안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못 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 명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없어가지고 지음아 이거 아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빠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남성 육아휴직이 생소했던 사내 분위기. 동범 씨는 여성들처럼 일과 가정이란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것이다. 그에게 육아휴직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소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보다. 일단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고 이제 얘기를 힘들게 꺼냈는데 최종적으로 재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기간도 좀 있었고 또 재차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프리랜서 기업 강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는 동범 씨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부부는 30% 이상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6년 동안 독박 육아를 했던 아내 장사라 씨.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 남편의 육아휴직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그녀를 괴롭게 한다. 막상 결정하고 나서 주변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남자 오래 놀게 하지 마라. 근데 육아를 노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놀게 하지 마라. 여자는 남자가 벌어주는 걸로 살아야지. 그래서 주변 환경들이 또 인식들이 조금은 지금 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저런 아빠 돼야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러나 현실과 로망은 참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남성들도 육아에 충실하고 싶고 육아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커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내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성 육아휴직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의 대기업 과장인데요.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니 승진할 생각이 없나 봐. 아내가 돈 잘 버나 보지? 등의 온갖 언어 폭력을 6개월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휴직 기간이 끝난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방 발령 통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는 미미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전부인데요. 이마저도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계속 다녀야 하는데 과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 스스로가 변해야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김동범 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매달 월급의 15%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OECD 국가들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칠레의 경우 월급과 똑같은 돈을 받고 있네요. 반면 한국은 29%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는 출산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육아휴직은 여성의 몫이 됩니다. 대부분 남편이 부인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복합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강경희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남성들도 육아로부터 단절돼서 외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무 관장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제도를 금방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정말 뛰어난데요. 하지만 해결책은 단지 제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의 이해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45개국 중에서 1위는 스웨덴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순위는 배우자와의 친밀감, 보육의 질, 건강, 양육비, 삶의 질 등을 종합해서 선정했는데요. 우리나라는 45개국 중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 스웨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대표적인 성평등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이 최초로 도입된 나라다. 아빠들이 육아에 동참하면서 낮 시간임에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성들이 많았다. 유모차를 능숙하게 다루는 시몬 씨. 그는 6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그가 향한 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늘 아이와 부모들로 붐비는 곳이다. Vi brukar kanske vara här 1 eller 2 gånger i veckan, men det finns massa sådana här ställen. Så vi försöker åka till några olika. Så jag försöker åka till något varje dag.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아이와 함께 춤을 추고 시간을 보내는 아빠들의 모습에서 어색함을 찾아볼 수 없다. Det är så mycket lättare för barnen att få stimulans här, att bli stimulerade, än att man kanske är hemma ensam med barnet. Så att både barnen får träffa andra barn och vi föräldrar får träffa andra föräldrar.
오후 4시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내가 아이와 놀아줄 동안 시몬 씨는 이유식을 준비한다. 그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건 휴직 기간 급여의 80%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Man får lite mindre pengar varje månad. Men det är 6 månader så man får anpassa sig lite. Och dessutom så kanske man gör av med mindre pengar om man är med henne hela tiden. Så det är inte så dyrt.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아내 산드라 씨. 복직을 한 그녀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 Lite så för att det har ändrats lite med datasystem och så, det hade utvecklats. Men annars såg allting likadant ut och det var ganska lätt att komma in. Det som var jobbigast det var att lämna Blanca och Simon hemma. 스웨덴 여성의 경제 참가율은 80%로 일은 물론이고 육아까지도 남녀 공동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다. 1970년대 대규모 실업난과 저출산 위기가 닥친 스웨덴. 노벨상을 받은 위르달 부부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봤다. 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나눠 가져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졌고 출산율도 1.9명으로 상승했다. Bland annat så införde man en föräldraförsäkring, helt individuell och möjliggjorde både för män och kvinnor att vara hemma. Genomförde också en särbeskattning och byggde också kraftigt ut välfärden med en god tillgång till barnomsorg och äldreomsorg. De här 3 delarna tillsammans ledde till att vi 10 år senare hade ett arbetskraftsdeltagande på 80% bland kvinnor. Och det är det som lägger grunden för det svenska undret. 세계적인 트럭 제조업체 스카니아. 공장 곳곳에서 여성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1년에 달한다.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효과는 기업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년 전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던 프링맨 씨. 그녀는 복직 후 팀장으로 승진했다. Det är en stor skillnad. Jag är väldigt glad att jag har den tryggheten att komma tillbaka till. Och även om jag blir gravid och får barn så påverkar det inte det min karriär på något sätt eller vad man ska säga. 성별, 연령, 국적 등 무엇에도 차별받지 않는 스웨덴의 기업 환경. 그 배경에는 회사 내에 선순환 구조가 있었다. Men det är ju så att vi tar ju in vikarier på de platserna eller så låter man den som är mamma eller pappaledighet komma in i ett nytt jobb när de kommer tillbaka efter mamma eller pappaledigheten. Så vi ser det som en naturlig del av vår process att sätta in vikarier eller att den som är mammaledig får ett nytt jobb sen, eller pappaledig då. 인구가 적은 나라인 만큼 스웨덴에게 저출산은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웨덴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해법을 성평등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성의 육아 동참이 기본이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죠.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480일 중에서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이용하게 했죠. 그리고 매년 GDP의 1% 이상을 보육시설에 투자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보전 비율과 아동수당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88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24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스웨덴의 이런 성평등 정책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GDP는 성평등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상승합니다. 현재 GDP는 5,200억 달러로 스웨덴은 유럽의 부국으로 손꼽힙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OECD는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2030년까지 동일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성들이 춤출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춤추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출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변화에 동참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워킹맘 지연 씨의 출근 시간은 10시. 두 아이와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는 이유다. 애들 시간에 오전이든 오후든 고정적으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2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다. 여성들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 사무실의 풍경도 남달랐다. 이곳엔 지정된 좌석도 칸막이도 없다. 6년 전부터 시행된 자율 좌석제. 그들은 열린 공간으로 평등한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공간을 확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회사도 어느 시간에는 불 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일찍 가거든요. 본인들도 가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스마트 워커센터에서 근무할 때 생기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불편하지 않게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곳에 와서 한강제가 나눠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비용 면에서도 줄일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출산, 육아, 경력 단절과 같은 그녀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19%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 기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여 년 회사를 다니며 임원 자리에 오른 김혜숙 상무. 그녀는 두 딸을 키우는 엄마다. 콘크리트 벽 같았던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다.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결혼하면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이제는 회사를 떠나시게 되겠군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거든요. 근데 저희 동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저 결혼해요. 저는 회사 계속 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결혼하고 회사를 잘 다녔어요. 그러한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사는 그걸 경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도와 문화들이 계속 축적됐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자연사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생, 멸종, 진화. 공생하지 않은 생명은 멸종하고 공생하면 진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 위기에 닥친 대한민국.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공생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지워진 일과 가정의 부담을 함께 나눠질 것인가? 아니면 인구 절벽의 끝에서 소멸의 시간을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